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한 점을 목격했다면서 이를 밝히기 위해 자맹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 검사들은 각각 승진 교체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10달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분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두고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와 협의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둘러싼 여론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불안 해소를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옥석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찾은 건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가방 등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과 인사에 개입했고 자신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라며 자신은 국민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정당한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늘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재작년 5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를 지휘해온 고영권 4차장 검사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최상병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중 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22대 국회 첫 1년 여야 협상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 또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이 오늘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각각 지난 9일과 3일 선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이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박 원내대표가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이 보라색 넥타이로 협치 의지를 강조하자 이 추 원내대표 역시 인품이 훌륭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 박 원내대표를 추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기싸움에서만큼은 팽팽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 박 원내대표가 먼저 전국민 지원금 관련 이 추경 편성과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자 이 추 원내대표가 즉각 견제구를 날리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인사차 오늘 이렇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장외 여론전도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이어 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 투쟁을 포함한 당 차원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21대 국회 내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 우위를 점해서 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라는 이 민주당을 향한 당 차원 견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메신저 업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도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이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 발표를 위해서 오늘 오후 독도로 향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는 국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당정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지분 매각 논란을 부른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걸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도 행정지도 철회를 분명히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양측 모두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이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닻을 올린 황우여 비대위 최대 과제는 이 전당대회 시기 결정과 함께 이 당심 100% 룰 개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7명으로 꾸려진 비대위원을 두고 여전히 친윤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YTN과의 통화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강한 당 쇄신 의견을 내는 일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 비대위 인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당대표 경선 규칙 개정 등을 두고 비대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최대한 가장 빨리 하는 게 맞다며 오는 7월 개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통해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4파전으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이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후보직 사퇴에 이재명 대표의 의주,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이 당원 상당수가 추 당선인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 대표 의중 역시 그동안 강한 선명성을 강조해온 추 당선인 측에 기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관련해 추 당선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우 의원은 이 결선이 있음에도 이 자리를 나누는 듯 이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유감이라며 본인이야말로 진짜 친명이라고 이 국회의장 경선 완주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역시 이 제1야당 역학구도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 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22대 국회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서도 이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치권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는 정부, 그리고 거기에는 과학적인 증거로 볼 자료가 없었다는 의료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비판했던 대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두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근거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견에 앞서 오전에 정부가 낸 자료 40여 건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개최된 지난 2월 6일 보정심회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회의 전부터 결과가 이미 보도되는 등 정부가 정한 내용을 통보한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정심은 2,000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봤더니 2,000명이구나 하는 걸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10,000명을 늘리려면 5년간 2,000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해서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의사위원 등 4명도 규모만 이견을 보였지 증원에는 찬성했다며 의료계의 무분별한 여론전을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입니다. 이 2가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대로 의대를 증원해 뽑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의대 증원과 배분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 모집 인원이 이달 말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학년도 기준에 맞춰서 동결되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이번 주까지는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모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의정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특히 이 수중 수색 장면이 충격을 줬죠. 물속에서 발견한 무거운 드럼통을 여러 개 줄로 묶어 성인 남성 10명이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당기는데요. 이 통 바닥을 따서 열어보니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한국인 가운데 1명이 어제 저녁 전북 정읍시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나머지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체포된 용의자 1명 외에 나머지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이 2명이 해외에서 검거될 경우 용의자들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들어보시죠.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15년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취업 빌미로 꿰어낸 뒤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역시 한국인 용의자가 한국인 피해자를 태국의 파타야에서 갈취한 내용이었는데요.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형태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국에서 범죄는 이제 일단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외국에 나갔다는 것에 대한 뭐 마음의 들뜸 같은 것 때문에 이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가해자, 말하자면 공범 같은 거를 캐스팅할 때 고액 알바를 미끼로 외국으로 유인해 갖고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이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손절하는. 네, 지난주 선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찾아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첫 만남이었던 만큼 부드러운 덕담이 오갔는데요. 잠깐 듣고 올까요?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또 우리 배준영 우리 수석님도 늘 인천 지역 내에서 당은 서로 다르지만 많이 소통했던 분이라. 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부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 포함해서 원구성 협상, 또 여기에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이 사태까지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또 넘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덕담은 잠깐이었습니다. 비공개 회담으로 가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서 바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왔다면서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국힘당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인 사태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경제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인사차 오늘 이렇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시죠.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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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21대 국회가 이제 5월 29일 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평가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예. 이 얘기는 제가 한 20년 이상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년 계속 국회가 매년 역대 최악, 매년 역대 최악. 최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도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예. 좀 더 이제 새로운 의정 문화, 제가 의정 문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의정 문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정 문화가 참 뒤틀고 왜곡되고 양극화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훅 들어가는 걸 보니까 예. 자, 이거 22대 국회도 뭐 이렇게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운 정도로 예. 여야 간에 정말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 환경, 정치 서식 환경, 의회 서식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결국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협조보다는 이제 대립으로 갈까 막 걱정스러운 면 좀 많았습니다. 협치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또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협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예. 22대 국회가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강대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여유는 없다. 예. 시간적 여유 없이 노 허니문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종의 22대 국회 전초전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에이 설마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겠지.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당도 왜 그러냐면은 2년 뒤에는 또 바로 지방선거죠. 3년 뒤에는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면 압박에 들어갔다. 축구 경기로 보면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뭐 3-4-3 이런 식의 수비 형태가 아니라 예. 바로 전원 압박을 해서 바로 만나자마자 25만 원, 그다음에 특검, 예. 라인 야후 예. 바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여유를 주겠지. 에이 그래도 신임 원내대표인데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그래도 치고받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협치 내지는 생산적인 경쟁이 되면 좋은데 대전쟁,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대전쟁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불거진 라인 야후 이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다. 부당 조치 단호히 대응하고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너무 정부 여당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외교적 접근, 또 기업적 접근, 또 미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일본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감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경영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가져와서는 안 될 일 같아요. 이 사안만큼은. 왜냐하면 지금 가즈이사 총무성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전 외교부 장관이에요. 아주 우익적 인물입니다. 뭐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것이고 이걸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 외교적 접근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마치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 네이버가 정말 라인 야후를 통해서 손정희 사실 제일 한국인입니다. 예. 마사요시 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정말 동남아까지 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 SNS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때 차라리 51대 49를 할 걸. 지금 50대 50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른바 홀딩스에서 이 밑에 이 네이버가 마치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야릇하게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엄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로서도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을 조중하는 게 나을지 아예 예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좋은지 이거는 굉장히 기업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역사를 끌고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야후는 지금 만약에 지분을 정리한다면 10조 원 정도가 생기는 반면에 또 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SNS 시장 지금 80% 장악하고 있고 또 동남아에도 약 1억 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정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네이버와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업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네이버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정부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네이버와 일본 파트너 라인 야후와 지금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여튼 이걸 친일 몰이로 가져간다고 또 반일 몰이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 중요한 사항을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또 소모적인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기시다 지금 내각이 아주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지지율이 한 25% 정도인데 이게 9월 달에 이제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반전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정은 예. 위원장과의 회동도 얘기를 했다가 아마 혹시나 이 만약에 이 라인 야후 이거를 외교적 갈등, 그러니까 전략적 외교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조금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 그럼 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정부 보러? 그 외교관계 뭐 항의하고 뭐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뭐죠? 그럼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뭐 이토 히로부미 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만났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에 이거 총력 대응 안 하면 매국 정부 정당 비판받을 것이다 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오늘 독도를 향했어요. 독도에 지금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 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특히 정부의 라인 야후 사태의 대응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 중에서는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될 테고 예.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경제TV에서도 우리 YTN에서도 관련된 뉴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도가 지금 아까 우리 박영수 앵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일본 정부의 압박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10조 원이라고 하는 지분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 조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2대 주주로 가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시장에 대한 확보되는 우위되는 영향력은 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고려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조국 대표가 독도 가서 해결될 수 있으면 100명, 1000명이라도 갈 텐데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 30일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을 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후보인 오선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6선 중에 연장자이고 제가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2번째입니다만 많은 부분에 유리천정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 국회의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당심과 민심 속에 있다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이번 주 국회의장 후보 경선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잇따라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그 사퇴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얼마든지 뭐 그런 추론은 가능하죠. 지난 국회 때 보면은 민주당의 당시에 박병석 의원하고 실은 김진태 의원인가요? 붙었는데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전반기 하시고 김진표 의장이요? 김진표 의장 후반은 이제 김진표 의원이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큰 잡음이 없지만 여기 네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절차에 따르면은 뭐 1차 투표 때 승부가 안 나면 결선 투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자 대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퇴를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추론, 역시 이재명 대표가 의중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은 전부 다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돈독한 두 분이 이렇게 사퇴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또 단일화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입법부가 됐구나를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인데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춰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속에서 한번 충돌이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그러니까 뭐 복수혈전 2가 될지 복수혈전 3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강대강 국회, 특히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속에서의 엄청난 나름대로의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추미애 지금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순리대로 하면 이제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또 나이도 65살이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순리대로 하면은 추미애 의원이 맞긴 한데 근데 16일 날 경선하기로 했고 모두 다 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핵심은 말 그대로 이제 추인이 된 거죠. 추인. 이재명 대표의 추인이요? 추미애 당선이니까 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일 때처럼 그렇게 검찰총장,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치고받고 하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분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는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말 그대로 K-팝에서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서는 미세스 추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심을 명심하라. 그래서 찐명 대세론이 원내대표에 이어서 그대로 재현됐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영주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투표로 가서 결정이 돼도 추미애 당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이제 명분론, 방금 전에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여성 다선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추추하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명심도 이재명 대표도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는 22대 국회 때는 추윤 대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의외로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분석을 해드린 건 분석 차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추미애 당선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예. 바로 전면전 양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마치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서 연설문을 찢었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추 의장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추 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부담감도 엄청나거든요. 예.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추 당선인이 의장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위기굴면과 민주당의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추 의장이 예. 된다면 그렇게 강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의 그 갈등 양상이 제2라운드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면 헌법은 다큐멘트가 아니라 예. 헌법에서 하는 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을 굉장히 아주 높이 이제 우리가 그 평가를 하잖아요. 네.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 국회법이라는 거는 뭐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국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90조를 통해서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정을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끌어가라고 하는 거라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만석 전 국회의장은 2번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왼쪽 보고 야당 보고 한 번은 그랬대요? 오른쪽 예. 보고 여당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보면서 자기가 두들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거는 단순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의 나름대로 수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 그런 만약에 행보를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중립은 없다. 이전에 그래서 강력하게 김진표 또 의장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냐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배 소장이 말씀하신 거에 예. 이면 속에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큰 1등 공신이죠. 왜냐하면 예, 무능해서 결국은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 얘기가 뭐냐면 추미애 그리고 조국이에요. 대표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갈등 구조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뭐 지금 입법 폭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정말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당대표 연임론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론은 당심과 좀 다르게 반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같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기 전대에서의 연임 여부 묻는 결과 찬성이 44, 반대가 45로 팽팽하죠. 예. 이게 이제 지지층의 이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확연히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당 대표 연임 찬반이 이전에 어떤 조사 결과가 비슷하냐면 사퇴 찬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83%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을 찬성하고 있어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76%가 높죠. 그 이야기는 연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박찬대, 추미애 그다음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연임 여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을 그대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무려 83%가 찬성. 그렇다면 당내에서 누군가 이견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자, 임종석 전 실장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예. 박용진 의원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아. 저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반대를 제시할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없다. 그러면은 거의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여론은요? 저거는 결국 뭐 이제 우리 여론의 지금 지형이라는 게 예. 거의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조사에서 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임 찬성 44%는 전국을 상대로 한 예,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분명하게 저게 44% 정도의 정당 지지가 민주당이 나오지는 않아요. 80%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분명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층 말고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연임보다는 반대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임 반대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예. 지금 낮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추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부터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예.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그다음에 8월에 있었었던 당대표 나갔을 때 당대표가 됐죠. 그때 다들 그는 너무 빠르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거침없이 나갔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압승을 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주 박빙의 승부였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예.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 책임론보다는 추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렇게 됐을 경우는 모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오만과 불통으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입법부가 완전히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기조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오만과 부통이라는 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득보다는 실을 따져보고 정치라는 거는 유연해야 되는데 저렇게 경직된 부분으로 가져가서 과연 향후에 민주당이 얼만큼 지금이야 굉장히 승리에 도취돼 있지만은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발표가 됐죠. 총선 참패 수습하고 동시에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정말 할 일 많은 비대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당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7, 8월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황우여 비대위를 놓고서 친윤 법조 비대위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법조인 출신들이 많죠. 황우여 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받아 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물론 뭐 예. 그 비율이 뭐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법조인 출신들 정정식, 정점식 예.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검사 출신이고요. 그렇죠.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검사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뭔가 개혁이 있겠느냐. 일단은 인물의 면면을 볼 때 파격적이고 신속하고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파지의 마지막 지속성 있는 그런 개혁을 해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물의 면면으로 사실은 혁신과 변화의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물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하는 고개 갸웃던 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새로 비대위원들
면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관리형 비대위 2개월짜리 비대위에 대해서 뭘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솔직한 얘기로 혁신이 비대위라면은 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황운하 있겠지만, 비대위원장은 혁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건 뭐 본인 생각이죠. 예. 근데 실은 뭐 길어야 한 2달 또는 석 달인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바로 송일정 지금 사무총장이 7월 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룰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전당대회 룰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비윤이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비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친윤 비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2개월 관리형 비대위인데 예. 다만 이제 얼마만큼 지금 얘기하는 시기와 그 룰을 나름대로 총선 참패라고 하는 그런 민의를 어떻게 반영시켜서 조율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안게 되는 거고요. 예. 뭐 보도에 의하면 오늘 아마 대통령과 아마 비대위 만찬 있죠? 만찬이 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룰이 마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해서 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명분과 타이밍인데 왜 오늘 만찬? 왜 오늘 또 만찬일까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번 비대위원 3명이 나경원 당대표 경선 불출마 촉구했던 그 연파장 돌렸던 의원들이다라는 또 그 지적도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동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대통령은 뭐 변화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파격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 지적대로 뭔가 자꾸만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더 좀 파격적으로 구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특별히 새로운 인물은 없지 않습니까? 고작 해야 젊은 세대인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을 시켰느냐.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면서 좀 구색 맞추기냐. 물론 이제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청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만찬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당에서 뭔가 당과 또 대통령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어떤 형태의 회의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바뀝시다. 어떻게 그동안 상징성이나 이념 추구를 해왔다면 이제는 가치 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해보자. 임기 3년 남아있으니까 더 혁신적으로 가열차게 가자. 뭐 그런 좀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만찬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새로운 당 대표는 누가 될지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지층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8%, 그리고 전체에서는 26%가 나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에서는 2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보고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동료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도서관에서 누가 모비딕을 읽고 있는지,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인식할 수가 있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고요. 저는 당위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적어도 7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갤럽에서 긍정 지지율이 40% 정도 가까이 회복이 되면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7월 1일 날짜가 됐는데도 20%대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래서는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엉덩이를
차 하고 쳐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전대의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때 그럴 때는 이조 심판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성구구당, 당보다도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 당의 눈치를 볼 때는 당의 분위기상으로는 나가기 쉽지 않은데 국민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외국에 안 나갔으니까 나오겠다라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놓고 워낙 여러 가지 전망들 분석이 기존에 나와서 있는 여의도 문법으로 하면은 뭐 실제로 이번 당 대표가 되더라도 만약에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예요. 1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그 당 대표직을 대선에 나가려면 가산하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지금부터 1년 4개월 동안 만약에 자기가 당 대표를 했을 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과연 그거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 국민 또 의원들 그리고 지금 종산 이 삼국가다 구도 속에서의 갈등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래서 뭐 옛날에 안철수 의원도 보면 독일에 가서 한 1년 8개월 있고 국민이 소환할 때 나오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더 숙고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지휘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검찰 인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이 한꺼번에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임명됐고 박현철 2차장은 서울고검차장, 김태은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에 역임한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동안 검찰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실제로 총선 전까지 검사장 인사를 내지 않았는데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앞서 진행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고인이 된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고 유족 측이 반대한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오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4분부터 6분 정도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전송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톡에서 일시적인 전송 오류가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작업을 하다 메시지 수신과 발신, PC 로그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즉시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암산에 최근 2년 동안 20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데 관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이 갈고리로 핥힌 듯 깊이 파였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굵은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주변 토암산에 이런 산사태만 20곳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석굴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상륙 때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2년째 복구는커녕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가 석굴암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번 피해 때 그것들이 떠내려와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곡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토속류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인 토암산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문화재를 맡은 문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후위기 재난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산사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가깝게 지금 방치나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해 극한호우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재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무인 점포 매장에 침입해 무전 취식을 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로 41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무인 점포 매장에 들어가 식료품을 훔치고 경찰이 출동하자 출입문 건전지를 뺀 뒤 냉장고로 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양방향 문을 강제로 열고 매장에 진입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다정동에서 도로 위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방음터널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의식이 저하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버스기사 등 9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구례군 순천 완주고속도로 구례 2터널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고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이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란 겁니다. 이어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올 여름은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과 진드기 기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예방 수칙을 만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을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찜통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천여 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도 없이 야외 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이 속절없이 탈진하고 실신해버린 겁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80% 넘게 늘면서 2,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 더 강하고 더 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크게 4가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를 느끼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온갖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꼽히는 참 진드기는 무더위 때 경계 대상입니다. 참 진드기 활동을 분석한 참 진드기 지수는 평년보다는 37% 넘게 올랐고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풀숲이나 덤불 등 참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침투 자체를 막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씻을 땐 참 진드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물린 경우엔 직접 떼어내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무더위, 각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픽5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화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최대 5조 원 투입해 살린다. PF 옥석 가리기. 네, 우리 금융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오늘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먼저 큰 방향성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다면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겁니다. 우선 자금을 투입해 살릴 만한 곳인지 분류부터 해야겠죠.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현재 3단계로 나뉜 사업성 평가 분류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에 해당하면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권이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공동대출에 쓰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와 정리가 되어 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될 대상이 될 이 사업장 규모를 전체 5에서 10%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옥과 석을 가릴 건데 이 석에 해당하는 건 5에서 10% 정도고 90% 이상은 이제 옥일 것이다. 그리고 이 옥을 살려내는데 5조 원 쓰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5조 원 쓰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집값 꿈틀, 가계대출 쑥. 1,100조 원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계대출 잡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지난 3월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했었는데요.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건데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먼저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1,1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전인 3월보다 5조 1,000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빚이 튄 겁니다. 이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기자 이 관련 대출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한번 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이후 조금씩 늘면서 3월에는 4만 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 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저희가 한국은행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택 매매 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흐름은 그 다음 달에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가정 대출에서는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동산 흐름과 맞물려서 가계대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요지경 날씨에 올리브유, 코코아 가격 껑충. 네, 요지경 날씨라고 하니까 기후플레이션 얘기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이상 기후 탓에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올리브유를 저희가 좀 취재해봤습니다. 이번 달 들어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 올리브유 가격이 특히 CJ 제일제당 올리브유 가격은 33% 넘게 올랐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한 30% 이상 올렸는데요. 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봤더니 이 지중해 주변의 올리브 주요 산지에서 생산량이 쪼그라든 탓이 컸습니다. 이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특히 스페인은 세계 올리브유의 4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절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리브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 연간 150만 톤에 달했던 생산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 치킨 업계 등 이 외식 업계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비단 올리브유뿐만이 아닙니다. 이 초콜릿 원료로 쓰이는 코코아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에 심한 가뭄이 든 건데요. 이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고 국내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료 생산량 급감이 실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후플레이션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항상 물가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참 우려스러운데 먼 나라에서 나는 원재료값 이야기 해봤어요. 이번에는 가까운 나라에서 들여오는 공산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화면 주시죠.
며칠 번복된 알리와 테무, 대책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앞서 영상 구성에서도 봤는데 알리와 테무에서 이 판매한 어린이 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었죠. 저도 아이 둔 엄마이다 보니까 이 검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제라도 발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알리, 테무 경영진과 이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해 물품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협약이 잘 지켜져서 아이들 장난감의 유해성 논란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네, 싼 가격도 좋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품이 판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한일 양국의 정치권까지 번진 라인야후 관련 소식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네, 이게 한일 자존심의 문제, 또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이라는 직접적인 생계 문제잖아요. 지금 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일단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게 되면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에 소속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지는 이유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늘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노동자는 모두 네이버 지회에 가입돼 있어서 이 네이버 노조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네이버 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나 네이버 노조 성명과 별개로 이 라인플러스도 내일 직원 설명회를 열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달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대통령실까지 나섰고요. 또 라인에서도 직원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픽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혜태제과의 대표 감자칩 신제품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출시됩니다. 단맛과 짠맛이 특징인 감자칩에 애플파이 맛을 더한 것으로 이번 달부터 두 나라에서 50만 봉지씩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여름철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모두 17잔을 구매한 스타벅스 회원이 대상으로 스타벅스 앱에서 증정품을 예약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티웨이 항공과 함께 개발한 기내식 메뉴를 선보입니다. 새 기내식 메뉴는 오는 16일부터 유럽 노선에서 제공될 예정인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종이 접시를 사용했고 메뉴 중량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디지털 XR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대응기획과 오썸피아가 공동 개발한 망원경을 통해 날씨와 관계없이 맑은 서울 풍경을 100배 줌인 180도 뷰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오늘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임된 대표이사는 해외사업본부장 황기영 전무와 생산본부장 박장호 전무로 이에 따라 KG 모빌리티는 곽재선 회장을 포함해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른바 대출 카페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거로 드러났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게시물을 자동으로 올리는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운영자 A씨가 대출을 주제로 운영해온 카페 회원수는 13만 명. 불법 대부업체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대형 플랫폼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카페 운영진이 대부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중간 관리자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카페가 어떤 불법 대출의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페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대부액은 확인된 것만 230억 원, 중개 수수료도 25억 원에 육박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많게는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20, 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100만 원에서 또 제가 못낸 금액을 빼고 다시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경찰은 카페 운영자 A씨와 불법 대부업자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더 있는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이용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 갓난아기를 판 부모들이 12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전경찰서는 지난주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A씨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50대 부부에게 400만 원을 받고 갓난아은 아이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금 200만 원과 갓난아이를 주고받은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다대동 조선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이 난 곳은 수리 중이던 선박으로 현장에서 화상 환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체 내부에 사람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산소 과다로 탱크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육해공 합동으로 동해에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 함선이 하늘과 땅, 바다를 겨냥한 국산 해상 유도미사일의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총은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5, 4, 3, 2, 1. 대공 발사!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기울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궁입니다. 막! 대공사통 2573 표적 명중! 킬! 홍대서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1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해공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체계를
우리의 바다에서 그 운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승조원들의 그 숙달을 향상하는 건 물론 국내 무장이나 이런 무기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봄 날씨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5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부산 1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경북은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